주태국 대사관 앞에서 태국 사람들이 한국 기업을 향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업이 임금을 주지 않고 태국인들을 이용한다고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막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한국 기업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브레입니다. 오늘은 국제개발학과 교수님의 강의가 있는 날이었죠. 강의가 시작되고 로버트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을 열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관계를 아시나요?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설립한 후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술 이전까지 하는 경우가 많죠. 이는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진국 노동조합들이 가끔 예기치 못한 일들을 벌이곤 하죠.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항상 옳았던 걸까요? 첫 슬라이드부터 도발적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기울였어요. 로버트 교수님은 국제개발학계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유명했거든요. 2018년 영국에서 있었던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시위를 기억하시나요? 겉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에 기반했던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영국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셨어요. 실제로 영국 워터포드시의 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시위는 노동자 권익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둔 야당의 정치적 목적이 강했다고 하셨죠. 데이터와 인터뷰 자료를 보여주시며 설명하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또한 2020년 페루에서 있었던 광산 개발 반대 시위도 마찬가지죠.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허위 시위였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건 현지 노동자들이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도 페루 사례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교수님의 분석은 언론에서 접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이제 우리는 최근 벌어진 한 사건을 들여다볼 겁니다. 대상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그리고 피해를 입은 쪽은 글로벌 한국 기업입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어요. 한국 기업이라니. 갑자기 가슴이 뛰었습니다. 국제개발학에서 한국은 항상 성공 사례로 언급되곤 했거든요. 50년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나라니까요. 그런 한국의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 사례는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았던 것과는 다른 측면에서 분석할 겁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이면, 그리고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함께 살펴보죠. 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노트북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표면보다 깊은 곳에 있구나. 교수님이 리모컨을 누르자 프로젝터 화면이 전환되었어요. 숫자들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자, 여러분. 이 숫자들을 보세요. 미지급금 규모 70억 바트, 한화약 2,900억 원. 피해 주장 업체 수 태국 하도급 업체 28곳. 표적 기업 삼성 E&A. 와, 액수가 어마어마하네. 강의실 곳곳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저도 순간 충격을 받았죠. 2,900억 원이라니 한국 기업에 대한 제 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이 숫자만 보면 누가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가장 유명하고 외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인 삼성 E&A를 지목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노트북에 삼성은 발주자라고 적었다가 곧 물음표에 의문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방콕의 한 거리에서 촬영된 시위 장면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모습이 보였죠. 건물 앞에는 태국어와 한국어로 된 안내판이 보였는데 대한민국 대사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시위는 주태국 한국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제 눈은 피켓에 적힌 문구들을 따라갔어요. 삼성은 약속을 지켜라. 임금을 달라. 한국 대사관은 침묵하지 마라.
우리 가족은 굶고 있다. 태국어와 영어, 그리고 일부는 서툰 한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교수님이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시위 장소는 태국 내 삼성 현장 사무소가 아닌 주태국 한국 대사관 앞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의도가 읽히지 않나요? 직접 계약 당사자는 따로 있는데 글로벌 브랜드와 국가 이미지를 동시에 노린 겁니다. 옆자리에 제시카가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왜 시위자들은 삼성 사무실이 아닌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 건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첫 번째 수수께끼죠.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왜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가? 라고 입력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태국 주요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삼성을 지목하고 있었죠. 태국 언론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모두 삼성이 태국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프레임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성 E&A는 이 프로젝트의 발주자가 아니었어요. 태국 하청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도 아니었습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프로젝터와 교수님 사이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것과 교수님의 말씀이 상충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누가 발주자였던 거죠? 강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질문했어요. 이 구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삼성 E&A는 이 프로젝트의 발주자도 아니고 최종 지급 책임도 없었습니다. 실제 구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단순 숫자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어요. 숫자는 명확해 보였는데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국제 비즈니스의 현실입니다. 표면적인 숫자와 보도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메모했어요. 숫자 뒤에 감춰진 진실. 왜 삼성만 타겟이 됐을까? 어떤 외부 요인이 있는 건가?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리고 누가 삼성만 공격하는 걸까? 교수님은 간단한 계약 구조도를 그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의 실제 계약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프로젝트의 최종 발주자는 타이오일, 태국의 국영 석유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전체 예산을 들고 있는 돈의 근원이죠. 교수님은 최상단의 상자에 타이오일이라고 적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로 화살표를 그리셨습니다. 타이오일은 태국의 국영 석유 회사로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라용 정유공장 확장 사업으로 총 예산이 약 27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죠. 두 번째 상자에는 삼성 E&A라고 적으셨어요. 2단계, 타이오일은 EPC 계약, 설계, 조달, 시공을 한꺼번에 맡기는 계약을 삼성 E&A와 체결했습니다. 삼성이 이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세계적인 정유시설 건설 실적과 기술력 때문이었죠. 교수님은 EPC 계약의 특성을 더 설명하셨어요. EPC 계약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흔히 사용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발주처는 하나의 기업에 전체 프로젝트를 맡기고 그 기업이 세부 설계부터 자재 조달, 시공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방식이죠. 삼성 E&A는 이런 계약을 체결했고 타이오일로부터 대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세 번째 상자에는 태국 대형 하청업체라고 적으셨어요. 3단계, 그런데 삼성 E&A는 모든 공사를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그래서 삼성은 태국 내 몇몇 대형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실질적인 현장 공사를 맡깁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EPC 프로젝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교수님은 칠판 위 세 번째 상자에서 네 번째 상자로 화살표를 그리셨어요. 네 번째 상자에는 28개 중소 하도급 업체라고 적으셨습니다. 4단계, 마지막으로
이 대형 하청업체들이 다시 중소 하도급업체들, 즉 현재 시위를 벌이고 있는 28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죠. 이들은 주로 현장 인력 공급, 자재 운반, 단순 작업 등을 맡았습니다. 교수님은 손바닥으로 구조 전체를 가리키며 강조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타이오일은 태국 국영 석유회사로 프로젝트의 최종 발주처입니다. 삼성 E&A는 EPC 계약자죠. 설계, 조달, 시공을 일괄 수행하지만 하도급 계약은 대부분 태국 현지 대형업체가 맺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칠판으로 돌아가 1단계와 4단계 사이에 빨간색 점선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직접 계약 X라는 표시를 굵게 써넣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삼성 E&A는 이 28개 하도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들은 그들을 향해 시위를 했을까요? 그들이 제일 유명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교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제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삼성은 태국 국민 누구나 아는 이름입니다. 익숙한 로고,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외국 기업. 반면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는 익명에 가깝습니다. 언론도 정치적 이유로 그들의 이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요. 교수님은 칠판에 3가지 요점을 적으셨어요. 이것은 태국 정치의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현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은 공개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기업과의 합작 사업을 확대 중이죠. 그리고 주목할 점은 외국 기업 문제는 정부 비판을 피하려 의도적으로 축소 보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쪽에 앉은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렇습니다. 삼성 같은 외국 기업이 표적이 되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제 이미지, 정치적 안전판, 언론의 관심 유도,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한 감정적 거리감이 겹친 복합적인 결과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의 미비함과도 연관됩니다. 타이오일이 삼성 E&A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삼성 E&A가 태국 대형 하청업체에 제대로 지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부재한 거죠. 저는 노트북에 빠르게 교수님의 말씀을 타이핑했어요. 언론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진실은 시위에서 왜곡된다.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감춰진 정치적 배경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약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교수님이 클릭하자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정장을 입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그녀의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내 몸에는 중국의 피가 흐르고 있다. 교수님은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셨어요. 이 발언은 패통탄 친나왓이 중국 방문 당시 한 말입니다. 단순한 수사가 아닌 그녀의 정치적 지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발언이죠. 현재 태국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과의 협력보다는 중국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시키려 하죠. 교수님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이번엔 나이든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입니다.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죠. 그는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실각한 후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8월 13년 만에 태국으로 귀국했어요. 이 시기적 일치는 우연이 아닙니다. 탁신 일가는 오랫동안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그의 아버지가 총리를 했을 때부터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고 현재 탁신 친나왓은 망명 이후 태국으로 복귀해 패통탄 총리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여러 태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언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교수님은 헤드라인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하셨어요. 삼성, 태국 노동자들에게 임금 체불, 방콕 포스트. 한국 기업의 약속 불이행, 태국 가족들 생계 위협, 태국 라트. 대사관 앞 시위, 삼성의 책임 물어, 더 네이션 태국. 이 헤드라인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삼성이라는 이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약 구조, 누가 직접적인 지급 책임이 있는지, 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다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같은 시기 중국 관련 보도들이었습니다. 중국, 태국 새 경제협력, 일자리 창출 기대, 방콕 포스트. 중국 투자 확대로 태국 경제 회복세, 태국 라트. 친나와 정부, 중국과의 관계 강화로 경제 부흥 약속, 더 네이션 태국. 이 대조적인 보도 태도를 봐주세요. 같은 언론사들이 중국과 관련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톤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국 정부의 의도적인 언론 통제와 방향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교수님은 다시 처음 구조도로 돌아가셨어요. 요약하자면 삼성 E&A는 이 사건에서 억울하게 지목되었고 그 원인에는 태국 정부의 의도적 침묵이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한국 기업보다는 중국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태국 정부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열심히 노트북에 기록했어요. 국제 정치의 복잡함이 실제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강의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어요. 프로젝터의 진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건의 계약 구조와 그 배후에 있는 정치적 맥락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결과와 실제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삼성 E&A의 태국 내 활동 성과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삼성 E&A가 태국에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입니다. 이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수천 명의 태국인을 고용했습니다. 정확히는 5,200명의 현지 인력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또한 삼성 E&E는 태국 내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약 200명의 태국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특별 교육을 받았고 첨단 정유 시설 운영 기술을 배웠죠. 이는 단순한 건설 계약을 넘어 태국의 기술 역량 향상에 기여한 활동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태국 내 취업률과 관련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라용 지역의 취업률은 무려 38% 상승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영향이었죠. 또한 삼성 E&A는 지역 학교 지원, 인프라 개선 등 사회 공헌 활동에도 약 2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시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 사건으로 인해 삼성은 국제적인 이미지에 상당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요. 몇몇 국제 언론들은 이 사건을 단순화해서 한국 대기업의 갑질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했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러면 이건 오해이자 정치적 이용인 건가요? 교수님은 제 질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구조적 이해 부족과 정치적 계산, 그리고 국제기업 이미지에 대한 무지까지 얽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해왔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한국 기업들의 태국 내 투자 현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 약 9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4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죠. 특히 제조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양성에 집중해왔습니다. 교수님은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의 사례도 보여주셨어요. LG전자의 현지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 현대자동차의
태국 내 부품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등이었죠. 한국 기업들의 이런 활동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투자액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기술 이전, 관리 노하우 전수, 글로벌 시장 접근성 제공 등 무형의 자산을 태국 사회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국제 비즈니스가 얼마나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잡한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특히 숫자와 통계 너머에 있는 실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기회였죠. 강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누가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인가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잡한 계약 구조, 그 배후의 정치적 의도, 그리고 실제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안에 우리가 본 것들은 현실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태국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방콕 대학의 수티퐁 쭈능콩 교수는 태국 정부의 중국 편향 정책이 장기적으로 태국 경제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여러 경제 분석가들은 이런 불공정한 기업 표적화가 장기적으로 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게 되면 약 4만 5천 개의 직접 일자리와 12만 개 이상의 간접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죠. 실제로 삼성은 이미 태국 내 신규 투자를 축소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자원을 재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용 프로젝트 이후 계획되었던 제2공장 건설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희생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몇 가지 요점을 적으셨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협력이 심화될수록 태국의 경제적 주권이 잠식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이미 라오스, 캄보디아 등 주변국이 중국 자본에 크게 의존하면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죠. 흥미롭게도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기업의 이미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문화적 친밀감, 적절한 기술 수준, 현지화 노력 등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선호됩니다. 그럼에도 태국 정부가 중국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분석가들은 친나왓 가문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탁신 친나왓의 망명 시절 중국에서의 활동, 그리고 귀국 이후 급격히 친중 정책이 강화된 점이 이를 뒷받침하죠. 이는 공식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많은 정황이 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런 복잡한 사안을 제대로 조명하지 않았고 정부는 침묵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이야기만 믿었습니다. 그 결과 진실은 왜곡되었고 특정 기업은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개발학을 공부하는 여러분은 표면적인 현상 너머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숫자만이 아닌 그 배후의 맥락과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교수님의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국제개발학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단순히 성장 지표나 원조 금액이 아닌 실제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싶었으니까요. 나는 이 이야기를 잊지 않을 거야. 진실은 단순하지 않다는 걸 배웠으니까. 저는 캠퍼스를 걸으며 결심했어요. 언젠가 저도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오늘의 강의는 끝났지만 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삼성 기업을 비난하는 태국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태국 정부 측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려 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태국 국민들도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은 현재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K문화를 버리자 태국에 큰 경제적 타격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왜 한국 문화를 태국이 버렸다고 경제적 타격을 입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 벤슨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타임스의 국제부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로 아시아 지역의 문화 현상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기사를 쓰죠.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꾸준히 취재해 왔는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에서 한류 콘텐츠 퇴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동료 기자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어요. 태국은 K-팝에 가장 열렬한 팬덤이 있는 나라 중 하나였으니까요. 특히 블랙핑크의 리사가 태국 출신이라는 점에서 태국 내 K-팝 인기는 국가적 자부심과도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 나라에서 한류 퇴출 운동이라니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태국으로 향하게 되고 비행기가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가슴은 묘한 긴장감으로 뛰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저를 반겼습니다. 습한 공기가 기내로 스며들었죠. 승객 여러분,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17분입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을 들으며 가방에서 기자 수첩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번 취재의 핵심 질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국 내 한류 퇴출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블랙핑크 리사에 대한 태국 내 인식 변화는 무엇인가? 이 현상이 태국 경제와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연예기획사들의 태국 시장 전략 변화는? 수첩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태국에서 한류 콘텐츠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얼마나 심각할까요?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를 향해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예전에 방문했을 때는 공항 곳곳에 K-팝 스타들의 광고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태국 로컬 브랜드나 일본, 중국 연예인들의 얼굴이 대신하고 있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무언가 큰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제 오랜 친구이자 이번 취재의 중요한 안내자가 될 앨리슨을 만나기로 했어요. 저희는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는데 그녀는 한국학을 전공한 후 태국으로 건너와 K-팝과 한류 문화 연구를 진행하는 학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켜자 앨리슨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였어요. 올리비아, 나 지금 공항 주차장에 있어. 10분 후에 도착할 거야. 공항 밖으로 나가자 앨리슨의 차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어요. 올리비아, 여기야. 앨리슨을 만나는 순간 제 취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같이 밝았지만 눈빛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최근 급변하는 태국의 한류 관련 상황이 그녀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나 봅니다. 차에 짐을 싣고 조수석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태국 내 한류 상황, 정말 우리가 들은 것만큼 심각한 거야? 앨리스는 한숨을 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직접 보여줄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심각해. 특히 한국에서 꿈을 키우던 태국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녀는 원래 태국 내 K-팝의 성장과 글로벌 확산을 연구했지만 최근에는 문화 갈등과 민족주의의 부상이라는 주제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했어요. 연구자로서 흥미로운 변화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좋아하던 문화가 이렇게 배척당하는 걸 보니까. 앨리슨, 태국에서 K-팝 보이콧이 정말 그렇게 심각해진 거야?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도 들었겠지만 태국에서 K-팝 보이콧이 심각해졌어. 처음에는 소규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움직임이었는데 이제는 주류 미디어에서도 다루고 있어.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까지 가세하고 있다니까. 시내의 작은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어요. 태국은 제가 알기로 K-팝을 가장 열정적으로 소비하는 국가 중 하나였으니까요. 태국은 원래 K-팝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였잖아. 블랙핑크의 리사도 태국 출신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야? 카페 안으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우리가 앉을 자리를 가리키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이러니하지. 리사 덕분에 K-팝이 더 사랑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리사조차 공격받고 있어. 벽에는 아직도 몇몇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남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른 포스터들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주문한 커피가 나오고 앨리스는 휴대폰을 꺼내 최근 태국 소셜미디어와 뉴스 사이트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 올리비아.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습니다. 리사는 태국인이 아니다. 극단적인 반한 감정, 리사를 향한 비난 확산.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 리사는 한국 문화에 너무 동화됐다며 비판. 한류 콘텐츠 퇴출 운동, 태국 내 한국 음악 드라마 보이콧 요구. 스크롤을 내리자 리사의 사진에 X표가 그려진 이미지들과 악성 댓글들이 이어졌어요. 저는 믿기지 않아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아니, 리사는 태국인인데 왜 이런 공격을 받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앨리스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일부 극단적인 단체에서 리사는 태국보다는 한국을 더 사랑한다면서 비난하는 거야. 심지어 그녀가 한국 기업 광고를 찍은 것도 문제 삼고 있어. 태국 브랜드는 홍보하지 않으면서 한국 브랜드만 홍보한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그게 지금 퍼지고 있는 논리야.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국제문화 흐름을 다루는 기자로서 이런 현상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럼 리사는 현재 태국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국 내 방송국들이 블랙핑크 노래를 덜 틀고 리사가 출연하는 광고도 줄어들고 있어. 일부 대형 쇼핑몰에서는 블랙핑크 관련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해. 상황이 꽤 심각해져 가고 있어. 앨리스는 자신의 태블릿을 꺼내 더 많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태국 내 K-팝 팬클럽 활동 통계와 한국 드라마 시청률 변화, 한류 관련 상품 판매량 감소 등이 그래프로 정리되어 있었죠. 내가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보다시피 모든 지표가 하락세야.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급격한 변화지. 특히 젊은 세대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가 눈에 띄게 줄었어. 태블릿을 넘기자 태국 내 한류 팬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10대 소녀는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K-팝 포스터를 학교에 가져갔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어요. 이제는 K-팝 팬이라는 걸 숨겨야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20대 여성이 앨리슨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아이돌 댄스 커버 영상을 올렸는데 요즘에는 악성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요. 태국을 배신했다. 한국의 앞잡이라는 식의 댓글들이요. 그래서 이제는 태국 아이돌 커버만 올리고 있어요. 영상을 끄며 앨리슨이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화 트렌드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 맥락이 있는 현상이야. 태국 내 일부 정치 세력이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한류를 표적으로 삼고 있어. 그리고 이게 실제로 사람들의 일상과 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는 앨리슨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앨리슨,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거야? 태국과 한국의 관계가 갑자기 나빠진 이유가 있을 텐데. 앨리슨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연달아 터졌거든. 불법 약 밀반입부터 불법 도박장 운영, 심지어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한국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었어.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한 거야?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어. 관광비자 발급 요건도 까다로워졌고 태국인 특별 검문도 늘었다고 해. 물론 범죄자들을 잡기 위한 조치였지만 앨리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실이 태국 SNS에 퍼지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 한국이 태국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 태국인 차별이다라는 식의 글들이 급속도로 퍼졌지. 그러면서 한국 불매운동이 시작된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 정부의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문제는 그걸 태국 미디어가 과장해서 보도한 거지. 그럼 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어? 그게 더 큰 문제였어.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초기에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 불법 체류자를 막지 못하고 한국 정부와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어. 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패통탄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외교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 앨리스는 태블릿의 화면을 넘기며 한 전문가의 칼럼을 보여줬어요. 보다시피 모든 태국인이 한국을 무조건 비난하는 건 아니야. 이성적인 사람들은 불법 체류나 범죄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 하지만 SNS에서는 극단적인 목소리가 더 크게 퍼지는 법이지. 그럼 이런 반항 감정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 보여줄 수 있어? 제가 물었어요. 앨리스는 커피잔을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지금부터 방콕 중심가로 가자. 직접 눈으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카페를 나와 앨리슨의 차에 다시 탔습니다.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앨리스는 태국 내 한류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사실 태국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이었어. 드라마 판권, 콘서트, 팬미팅, 화장품, 식품까지 연간 수십억 바트 규모의 시장이었지. 방콕 시내의 대형 쇼핑몰 앞에 차를 세웠어요. 시암 파라곤이라는 이 쇼핑몰은 예전에 제가 방문했을 때 한국 드라마와 K-팝 스타들의 포스터로 가득했던 곳이었죠. 여기가 태국 내 한류 콘텐츠의 메카였어. 기억나?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광고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사라졌지. 3층으로 올라가자 예전에 한국 아이돌 상품을 판매하던 매장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다른 콘텐츠 상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기 봐.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던 K-팝 샵이야. 지금은. 앨리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빈 매장 앞에는 임대 가능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옆 매장은 일본 애니메이션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중국 드라마 포스터가 걸린 카페가 새로 생겼어요. 매장을 돌아보며 저는 의아했어요. 태국 정부가 직접 한류 콘텐츠를 금지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거야?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하지만 반항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OTT 플랫폼에 한국 콘텐츠를 줄이도록 압력을 넣고 있어. 넷플릭스 태국 버전을 열어보면 한국 드라마가 메인 페이지에서 거의 사라졌어. 태국 방송국들도 한국 예능 프로그램 방영을 중단했고 스마트폰을 꺼내 넷플릭스 앱을 열어보니 정말 한국 콘텐츠가 예전처럼 추천되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일본, 중국, 태국 로컬 콘텐츠가 전면에 배치되어 있었죠. 와, 이렇게 알고리즘까지 바뀌었어. 한국 드라마를 검색해도 나오긴 하지만 주요 페이지에서는 의도적으로 노출을 줄이고 있는 거지. 저는 메모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면 태국의 경제도 타격을 받겠네. 앨리스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렇지.
한국 콘텐츠 사업이 태국에서 얼마나 큰데. 이 기조가 계속되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실제로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의 매출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어. 한국 식품점들도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그때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어요. 푸드코트 한켠에서 몇몇 10대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한국 아이돌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다른 그룹은 그들을 둘러싸고 뭔가 비난하는 듯 했어요. 몇몇 쇼핑객들이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감정이 격해져 보였습니다. 저건 뭐야? 제가 물었어요. 앨리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태국 내 K-팝 팬덤의 갈등이야. 요즘 자주 벌어지는 일이지. K-팝을 여전히 사랑하는 팬들과 반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 간의 충돌이야. 이제는 한국 아이돌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 경비원들이 와서 상황을 통제하자 저희는 다시 이동했어요. 5층에 있는 대형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가자 대형 TV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화면들에서는 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잠깐만 저거 봐. 앨리슨이 가리켰어요. TV 화면에는 태국 문화부 한국 콘텐츠 방송 비율 제한 검토 중이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까지 직접 나서려는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문화부에서 외국 콘텐츠 비율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콘텐츠를 겨냥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있어. 이미 몇몇 공영방송에서는 한국 프로그램 편성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고, 저는 태국 취재를 하면서 이런 급격한 문화적 변화를 본 적이 없었어요. 메모장에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이게 다 불법 체류자 문제에서 시작된 거라니 믿기 힘들다. 앨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사실 이건 단순한 문화 갈등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야. 태국 내 일부 정치 세력은 이런 반한 감정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 것 같아? 제가 물었어요. 앨리스는 휴대폰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연구를 위해 대략적인 추산을 해봤는데 태국 내 한류 관련 산업의 매출이 약 40~50% 감소했어. 연간 50억 바트 약 1억 5천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돼. 특히 K-팝 콘서트, 팬미팅, 관련 상품 판매 등이 급감했지. 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이런 손실은 분명 큰 타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볼까? 제가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야 해. 한국에서 꿈을 키우다가 최근에 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연습생을 말이야. 그녀의 이야기가 이 모든 상황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줄 거야. 앨리스는 방콕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았어요. 조용한 주택가를 지나 작은 단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는 거야? 나린이라고 해. 얼마 전까지 서울에서 대형 기획사 연습생으로 있다가 태국으로 돌아온 친구야. 집으로 들어가기 전 앨리슨이 저에게 말했어요. 올리비아, 나린은 아직 상처가 깊어. 인터뷰하듯 질문하기보다는 친구처럼 대해줬으면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도착하자 문을 연 것은 또래 친구들과 달리 생기가 없어 보이는 18세 소녀였어요. 눈가에는 피곤함이 깃들어 있었죠. 앨리슨이 나린을 소개해 주었어요. 우리는 작은 거실에 앉았고 나린의 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나린, 괜찮다면 올리비아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겠니? 앨리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14살 때부터 한국에서 K-팝 연습생으로 지냈어요. 4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데뷔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죠. 저는 한국의 대형 기획사에서 태국 출신 연습생들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직접 당사자를 만나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계약이 해지된 거야?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사무실에 불려갔는데 회사 대표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태국 출신 연습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서 꿈을 위해 달려왔어요. 가족, 친구, 학교 다 포기하고 한국에서 하루 15시간씩 연습했는데 앨리슨이 나린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어. 태국 출신 아이돌을 데뷔시키면 한국 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태국에서도 활동이 어려울 거야. 결국 나리는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녀뿐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기획사의 태국 출신 연습생 3명과 다른 기획사에 있던 태국 친구들 5명도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어요. 한국에 있던 태국 출신 연습생들 대부분이 계약 해지를 당했거나 스스로 떠나야 했어요. 우리끼리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다들 비슷한 상황이에요. 나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며 찍은 사진들, 같이 연습하던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오니 어때? 제가 물었어요. 나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더 힘들어요. 한국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봐요. 일부는 배신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K-팝에 빠져 태국을 버리더니 이제 와서 돌아왔냐는 식으로요. 나린의 어머니가 말을 이어받았어요. SNS에서는 더 심해요. 한국에서 버림받은 태국 연습생들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앨리슨이 한숨을 쉬었어요. 태국 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요. 이 아이들은 양쪽에서 다 상처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제가 나린에게 물었어요. 매일 연습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태국 기획사에 들어가려고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연습생이었다는 이력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어요. 나린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유튜브 채널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 댄스 커버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악성 댓글이 많아요. 한국 노래만 부르지 말고 태국 노래를 불러라.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녀의 채널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천 명의 구독자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구독자가 급감했다고 해요. 일부 친구들은 다른 나라로 떠나려고 준비 중이에요. 일본이나 베트남, 필리핀 같은 곳으로요. 거기서 다시 K-팝 스타일의 가수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쉽지 않아요. 게다가 한국에서 버림받은 연습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니 더 어렵죠. 나린의 방으로 이동하자 벽에는 여전히 K-팝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방 한편에는 작은 연습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거울 앞에서 매일 춤을 연습한다고 했습니다. 제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비록 태국에서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비난받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춤을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말과 달리 눈빛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4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린의 집을 나온 저는 앨리슨과 함께 차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앨리슨, 나린 같은 연습생들의 이야기가 태국 사회에 알려지고 있어. 앨리슨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최근 태국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 특히 대형 기획사들이 태국 출신 연습생들을 대거 계약 해지했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됐지. 태국 대중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 앨리슨은 태블릿을 켜서 태국 뉴스 사이트와 SNS 반응들을 보여줬어요. 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류를 보이콧한다고 해서 태국 가수들까지 피해를 봐야 해. 태국 연습생들은 무슨 죄야? 이런 정책은 너무 어리석다.
결국 K-팝 산업이 태국을 버린 거야. 우리도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일부 태국 국민들은 정부의 한류 퇴출 정책이 오히려 자국의 인재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태국 고유의 문화 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이 갈등으로 태국 경제는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어? 제가 물었어요. 앨리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한국 기업들이 태국 투자를 줄이고 있고 관광객도 크게 감소했어. 특히 K-팝 행사나 한류 콘서트를 보러 오던 아시아 전역의 관광객들이 급감했지. 호텔, 식당, 쇼핑몰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태국 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한류 관련 산업 축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약 80억 바트 약 1억 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 철회와 한류 관광객 감소가 주요 원인이었죠. 더 심각한 건 장기적 영향이야. 한류를 통해 태국 문화도 세계에 알려지는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있어. 취재를 마치고 방콕을 떠나기 전 앨리스는 말했어요. 결국 불법 체류자 문제로 시작된 작은 갈등이 이렇게 큰 문화적, 경제적 충돌로 번졌어. 태국은 한국을 버림으로써 자국 경제와 젊은이들의 꿈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어. 이런 문화적 단절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 피해를 보는 건 나린 같은 젊은이들이야. 비행기 안에서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한 가지 명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문화와 경제를 훼손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항상 꿈을 품은 젊은이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K-문화가 사라지자 태국에 생기는 경제적 타격을 다룬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문화 자체가 한 나라의 경제력을 흔들 만큼 영향력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일부 정치인들은 이로 인해 이득을 얻기 위한 행동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